구멍이 이렇게 윗부분에 뭐가 들어가기 쉽게 꽃갈 모양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삭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쇠를 자르는 것이니까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절삭류를 식혀주면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식혀주지 않을 경우에는 열이 먹어서 그럼 재료에 열이 꽉 차게 돼서 재료가 변형이 되거나 좀 늘어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혀주면서 하게 되고요. 툴도 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툴이 열이 많이 나서 미리 식혀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을 절삭류라고 하고요. 물을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절삭류를 따로 구매해서 넣어두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CNC와 밀링 머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보실 게 레이저 커팅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흔하게 뭐 간판이나 아니면 아크릴로 된 무드 등이나 할 때 많이 보셨듯이 레이저 커팅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은행이나 어디 관공서 가면은 대면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뭘 세워놨잖아요. 아크릴로. 그런 것도 레이저로 가공을 해서 금방금방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찍어낸다기보다 잘라내는 거죠. 레이저 커팅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올려놓고요. 뭐 아크릴이든 금속이든 판재를 올려놓고 그 판재 위에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와 같은 방식으로 얘가 움직이면서 레이저를 아래로 쏴서 얘를 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덮개가 있는 것이고요. 레이저 커팅은 다른 머신들에 비해서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만 굉장히 높이가 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2D 프린터,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용 프린터기인데 잉크젯 프린터와 같은 방식이다. 근데 종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도 움직여 다니면서 재료를 커팅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파이버 레이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이버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이 이렇게 뭐 컴퓨터 외장 케이스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얇은 것도 저렇게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CO2 레이저입니다. 8mm면은 판 중에서는 좀 두꺼운 판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들어서 휘어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두껍고 단단합니다. 근데 이제 CO2 레이저로 쉽게 잘라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저렇게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 파이버 레이저와 CO2 레이저의 차이점을 보여주죠. 깎인 면 모양이 좀 다릅니다. CO2 레이저가 훨씬 깔끔하게 깎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mm 판재를 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거의 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블럭에 가까운 것인데요. 20mm 판재를 레이저로 균일하게 잘라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레이저 커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정밀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레이저 자체의 두께도 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이렇게 점으로 나오잖아요. 그 점 자체가 파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하시는 치수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잘라보고 재보고 조금 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레이저만큼 옵셋을 시켜준다거나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형상이 중요할 경우에는 레이저 커팅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양을 만드는데
제약이 거의 없이 2D의 거의 모든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CO2 레이저와 파이버 레이저의 옆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절단면이 좀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면에도 레이저이기 때문에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레이저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특수하게 곡면까지도 가공할 수 있는 레이저 커팅기가 따로 있습니다. 파이프에 레이저 커팅을 할 수 있는 레이저 커팅기가 따로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2D로 아크릴 레이저로 절단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발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셨죠.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 지금 사용 방법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고요. 음, 정확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고가의 3D 프린터로 가면은 좀 더 깔끔하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고 단단하게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해줄 수가 있지만 수평도 잡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틀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에 이게 열로 녹여서 플라스틱 같은 거를 열로 녹여서 다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붙었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상 음, 뭐 피라미드는 괜찮은데 거꾸로 된 피라미드는 어렵겠죠.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받쳐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뽑을 때 어떤 방향으로 뽑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안정적일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재료가 한 가지는 아니거든요. 최하 세 가지가 있는데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은지 과연 그러면 시간은 어느 게 더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내 3D 프린터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3D 프린터인지 아닌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업체들도 있고요. 프린팅을 전문으로 해주는 여러분들이 뭐 한두 개를 뽑기 위해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3D 프린터를 사실 필요 없이 굉장히 고가의 3D 프린터도 있고요. 요즘은 3D 프린터도 이렇게 한 가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한 가지 색깔로 한 가지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뽑지만 요즘 좋은 것들은 두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인쇄도 가능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제조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쓰기에는 재질의 한계상 좀 부스러지기도 하고 변형도 쉽게 오거든요. 안에를 100%꽉 채워도 재질이 일단 플라스틱에 가까운 거고 녹였다가 붙인 거기 때문에 큰 힘이 가해지는 곳이나 내구성을 요하는 곳에는 좀 사용하기가 힘들고요. 간이로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 보신다거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피규어를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큰 힘을 받지 않는 물건을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3D 프린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손잡이, 자동차 오디오의 버튼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쇠로 깎아서 만들 수도 없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적용해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 3D 프린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고요. 베드라고 불리는 바닥판에서 위로 점점 쌓아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저렇게 구조가 생기는 건요. 100%로 뽑지 않고 안에를 비워서 뽑기 때문인데요. 지금 굉장히 빨라 보여도 사실은 엄청 느립니다. 이거 하나뿐인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꽉 채워서 뽑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안에 자동으로 얼만큼 비워주겠다, 몇 퍼센트로 우리는 꽉 채우겠다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 겉면은 똑같이 나오지만, 기존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안쪽이 좀 비어있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겉에가 중요하고 안에가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 그리고 우리가 내구성을 요하거나 큰 힘을 받지 않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를 비워서 뽑는 게 재료의 손실도 적고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3D 프린팅 하면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실같이 녹아서 나오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을 가하든 사포로 문지르든 다 일일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도 적층 구조로 쌓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즐 사이즈 0.4mm로 했는데도 지금 저런 노즐에 의한 적층 구조들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업체에 맡기면 엄청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왜 배웠냐면요.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리잖아요. 도면을 그리는데 이렇게 도면을 잘 그려놓고요. 이게 제작 가능한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작이 불가하면 사실 이 도면은 필요가 없는 도면이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깎을 것인가. 이 부분에 이 라운드진 R 부분이 지금 25 파일에 나와 있는 이 R 부분이 중요하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밀링으로 깎아야 됩니다. 그럼 얘를 옆으로 눕혀놓고 밀링을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돌려놓고 이 부분 틈새를 줘야겠죠. 이게 뭐 파이프 같은 거를 꽂고 나사로 잠그면 점점 쪼여지면서 꽉 잡게 파이프를 잡게 되는 구조인데, 그럼 이 부분에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좁은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눕혀놓은 상태에 아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도 되겠네요. 밀어도 되겠고요. 이 부분은 선반 가공을 할까요? 아니요. 이 부분은 또 드릴 가공을 합니다. 커다란 드릴로 얘를 잡아놓고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선반 가공을 할 수가 없는 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튀어나와 있는데 얘를 척으로 잡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얘도 같이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선반에서 드릴을 꼽아놓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드릴 가공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공을 보면은 밀링 가공이 주가 되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드릴 가공이 부가 되는 제품입니다. 먼저 외형을 이렇게 따놓고 이 부분 또 돌려서 외형을 위에서 따고요. 또 돌려서 아래에서 외형을 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또 이렇게 외형을 따줘야겠죠. 그 다음에 드릴, 드릴, 드릴 한 뒤에 이쪽에서 밀링 머신으로 딱 가서 이렇게 밀링 머신을 세워놓고 밀링 머신을 돌려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잘라내는 구조입니다. 밀링 머신은 나를 몇을 써서 요거를 잘라낼 수 있느냐 하면 여기 틈새만큼 50에서 16, 16 뺀 만큼이죠. 그러면 32를 빼니까 18mm 밀링 커터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방향이 중요한 게 이쪽에서 밀링 커터를 집어넣게 되면요. 세워진 상태로 밀링 커터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밀링 커터 모양대로 동그랗게 잘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세워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밀링 커터로 이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밀링 커터의 사용을 잘 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이 도면을 가져갈 때는 사장님 이거 밀링 머신이 있는 데서 작업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선반만 있는 집도 있고 밀링만 있는 집도 있고 둘 다 있는 집도 있고 CNC를 보유한 집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맞게 업체를 찾아가셔서 가공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는 장비에 가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CNC에 넣으면 좋겠는데요. CNC에 넣는다고 무조건 얘를 다 가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CNC에서도 위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CNC 툴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옆으로 놓고 작업하고 또 위에서 놓고 작업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중심이 틀어져서 기준점이 틀어지고 중심이 틀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고 재료를 돌려가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해주면서 CNC를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물건인데도 제작 방법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옆면이 뭐 그림상에는 잘 안 보이지만 기울어져 있죠. 이쪽하고 이쪽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쪽은 44.4파이라고 나옵니다. 이쪽은 35파이 정도, 36.5파이 정도 되네요. 기울어진 거를 원통형 가공을 할 때는 저희가 뭘 사용해야 하냐면 레이스, 선반을 사용해야 됩니다. 선반을 사용해서 이 기울어진 걸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또 수동으로 선반을 Y축, X축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어, 똑바로 안 나오고 계단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NC 선반이 있습니다. 자동 선반이 있는 곳에 가서 이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넣어놓고 자동으로 사선을 쫙 깎게 만들고 이 마무리까지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선반 가공에서 끝이 아니죠. 이쪽이 깎여 나가 있죠. 이건 또 얘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밀링으로 쫙 깎아 나가야 됩니다. 그 밀링날은 25mm 밀링날을 사용해서 쫙 깎여 나가고요. 그 상태에서 또 90도로 돌려놓고 밀링으로 옆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아야 됩니다. R이 11인데요. 11보다 작으면 작은 툴로는 다 이게 깎입니다. 여러 번 움직여야 돼서 그렇지 파이가 지름이 1인 툴로도 얘는 깎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름이 100mm, 반지름이 뭐 100mm 이런 툴은 여기 자체 애초에 R11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공 방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를 다 돌려가면서 아까 만들었던 거와 똑같은 일을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통짜로 만들다기보다는 사실 분해해서 많이 만들고요. 조립을 할 거면 아니면은 틀을 만들어서 찍어냅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저라면 CNC를 택하겠습니다. CNC를 택해서 먼저 원통형 가공을 해서 이 아랫면을 다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꽉 차 있던 부자재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큰 틀을 잡아가고 또, 또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쪽 홀 가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그라고 불리는 이거의 이 제품 전용 거치대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정확하게 각도를 돌려줘야 되고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그를 만들어서 거치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딱 항상 그 자리에 거치를 해놓고 가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선반과 밀링과 드릴이 다 사용된 것 같네요. 혹은 밀링으로만은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어, 틀을 짜서 만드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는 이 제품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기계가 오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선반 가공하고 여기까지 아까 다 이런 거 하는 것까지는 보셨잖아요. 구멍 내는 것까지. 근데 지금 여기 보강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코너가 모서리가 수직, 수직, 수직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선반은 회전 공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고 밀링이나 CNC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하게 90도의 포인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틀을 만들어서 떠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쇳물을 붓고 틀을 만들고 그걸 해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 뭐지? 이런 면 처리가 아마 좀 잘 안 될 겁니다. 틀에 부어서 만드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될 거고 이것도 언뜻 비슷한데요. 얘는 그래도 공정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레이저로 하시든 밀링으로 하시든 이만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잘라내고 구멍 뚫고
이 부분도 돌려서 깎아내고 깎아내고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서 또 돌려서 이쪽도 깎아내고 깎아내고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서 드릴로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런 형상들이 이제 되게 쉬워 보이는 도면이고 한데 제작 불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제작을 하게 되면 견적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로 50, 높이 40, 꼭 40에 아주 작은 물건입니다. 5cm, 4cm 하는 아주 작은 물건에 지금 계단이 사선 계단도 하나 나 있고요. 일반 계단 같이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요. 여기를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 중에서 특히 이 부분들은 그냥 툴이 빠져나가면서 만들면 되는데요. 이런 세 점이 만나는 모서리. 근데 안쪽. 이 바깥쪽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쪽은 뭐 회전 공구가 들어가서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아시고 얘를 만들면 정확하게 여기가 모서리가 안 나오겠구나. 이 부분들에는 라운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하시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도면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면을 보게 되면요. 윤곽선이 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윤곽선을 좀 두껍게 해줌으로써 훨씬 더 알아보기 편한 도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수선, 윤곽선을 좀 두께를 다르게 하셔가지고 도면을 그리신다면 훨씬 더 깔끔하고 멋진 도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